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요.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증시, 미국 기준으로는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6%가 거의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검은 요일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뭐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러다가 이제 2025년이 다 검해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서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간 변동폭이 좀 컸던 그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호간세 발표가 됐고 네. 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짧게 증시 하락을 통해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 경험상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구간들이 계속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아직은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들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상호간세를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 보편관세, 상호관세,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앞으로 이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금융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시장의 맷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시장이 안 좋은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어찌됐든 1분기 정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거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하반기 때 중국을 상대로 한 불공정 무역 간의 조사가 시행됐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큰 로이즈 없이 계속 올랐던 모습이었고 트럼프 2기 집권 접어들었을 때 1월부터 3월 이 한 달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을 상대로 1차, 2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발표됐을 때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관세가 실제로 부여됐을 때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턴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의 클라이맥스가 아마 전일 밤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가 정점을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강세장, 올해까지는 강세장이 예상된다라는 주장을 좀 일관되게 펼쳐주고 계신데 5가지 이유를 이제 시작하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 보면 정말 크게 빠졌잖아요.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 거의 뭐 10% 가량 빠졌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생산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막 30%, 40%, 50% 이렇게 관세를 높여버리면 이게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일면 당연히 납득이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향후 먼 미래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금융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상호간세율은 선부가 후 협상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각 교육 상대국별로 별도로 이제 타협을 통해서 지금 부여했던 그 관세율이 조금씩 내려가게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율이 기존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본국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경로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타격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자국 내 생산을 많이 늘려가는 형태로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도기 내에서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 경제, 미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올해 2, 3월에 증시 하락을 지난해 7, 8월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발단 배경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7, 8월에 금융시장 혼란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이미 50 이하 수축 국면에 있었는데 이를 빌미 삼아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됐고 이로 인해서 달러와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했던 게 지난해 7, 8월 증시 하락의 배경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성장 부진과 물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증시 하락의 발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착시 그리고 왜곡된 부분들이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반박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혼란들은 빠르게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의 배경은 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이를 넘어서는 이제 리셉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 네. 심리지표, 우리가 보통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보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ISM 서비스 지수와 같은 심리지표가 여전히 50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증시가 계속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리지표는 설문을 통해서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를 온전하게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실물 지표인데 미국은 2022년 1분기 때 역성장을 하고 2022년 2분기 이후 지난해 하반기 때까지 꾸준하게 전분기 대비 연율로 분기별로 2.7%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1.8, 특히 1.8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을 지금 실질 성장률이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지표, 실물지표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연준조차도 지금 미국 경제 활동이 완연한 확장세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약간 톤이 달라진 거는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결국 올해 연준은 최종 경책금리의 이 중위값을 기존값 3.9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레인지의 상단은 4.4로 유지해 놓으면서 하단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준은 75pp까지 인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지만 분명하게 올해 25pp씩 두 번 50pp 인하한다라는 걸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QT와 관련된 부분들 역시 간접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주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제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전일 밤이 가장 큰 변동성의 시작이자 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간밤이 거의 뭐 네. 변동성의 정점이었던 것 네. 같다라는 말씀 이제 해주고 계시고 근거로 제시해 주시는데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보다 이제 서비스업이 네. 끌어왔었는데 그 서비스업 PMI가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제시해 주셨는데 간밤에도 ISM 서비스업 50.8 나왔거든요. 50 위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잖아요. 요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심리지표는 설문을 통해서 취합하는 결과를 갖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시장의 어떤 이 주체들의 이제 심리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월 이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반전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하고 실무라고 괴리가 지금 좀 커져 가고 있는 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건 네. 관세 때문.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예고보다 네. 빨리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들이 이제 설문을 통한 이런 심리 지표들에게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하드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뭐 1분기 GDP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했던 GDP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하드 데이터를 놓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의 리셉션을 우려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다. 결국 과거에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항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일기 때가 가장 경기 확장 기간이 길었는데 트럼프가 경기가 꺾이려고 하는 거를 재정을 풀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7년도 6월 상반기 정도를 이제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 정도 시차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하는 그 저희에는 빨리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네.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자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증시는 어차피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장기 금리 하락,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위한 사전적인 작업들을 올해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확장은 73% 정도 진행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이 2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기 때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달에 이 10년물, 3개월물이 정상화됐던 게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앞서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2023년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해줬고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앞서서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질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10년물, 2년물이 사실 역전됐던 게 정상화됐고 또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됐던 게 정상화됐다가 올해 2월 달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또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고조되는 미국 경제 침체는 아마 기존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시장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연초 이후, 늦어지면 2분기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가 하락장에 접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아마 9, 10월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미국이 경기 확장 끝나는 2027년도 6월 정도까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견해 얘기해드리고요. 5가지는 그거였습니다. 일단 심리 실물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관 사항들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5월, 6월 FOMC를 앞두고 지금처럼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만연해진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 10%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율을 상호 관세로 해가지고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해석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인데요. 네. 이제 4월달 접어들게 되면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8개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특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분명히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시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좀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작년까지는 이 AI 구현 목적이 학습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추론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적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GPU가 많이 판매되는 게 AI에 대한 어떤 맥락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2세대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많이 팔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나 또 이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ASIC의 단점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게 FPGA입니다. 근데 FPGA를 AMD, 인텔이 또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올해부터는 2세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AI도 다시금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제 요약해드리면 실물 지표가 아직은 견고하고 FOMC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키우면 이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관세가 지금은 불확실성인데 이게 또 해소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실적 기대감이나 AI 환경에서 세부적으로 또 기대할 만한 또 다른 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저 FOMC 궁금한 게 이 금리 인하가요. 네. 어떤 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에 따라서 이게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 인하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냐 이 이유에 따라서 증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인하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여러 번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증시 호재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너무 앞서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 경기순환판정위원회고 이 데이터는 월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 확장은 58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항상 봐야 되는 이유들이 보통 7년 1개월 정도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그렇게 꺼내들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실제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하세요. 이 물가라는 거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기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어차피 물가가 내려오는 그 폭 자체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어차피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것들은 전월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오름폭이 미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정상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못한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연준이 이제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와 내년 기점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올해까지는 연준이 25pp씩 2번 금리 인하를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빠르면 5월, 늦어져도 6월 달에는 단행할 여지가 있고 아마 하반기 때는 10월 정도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을 얘기 드리는 건 또 이게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상당히 늦게 하면서 시장에 문매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 이유가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2월 동계 기간 드라이빙 시즌이 5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기간의 물가는 전월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하고 10월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빠르면 5월, 늦어져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달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부담 없게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번 정도 인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과거 인플레이션이 한창 이제 올라가는 초입에서 일시적이다라고 말했던 부분 그래서 뒤에 너무 늦었다 금리 인상이 이래서 좀 시장의 비판을 받았던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국가가 놀라운 걸 제안하면 협상의 네.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놀라운 거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네. 베센트 재무장관 이런 SNS를 통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교육 상대국들을 상대로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높은 관세율을 선 제시하고 나서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그 관세율을 내리는 형태로 아마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좀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은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반응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안정을 되찾아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관세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분위기상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 내 투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현대차가 그렇죠. 투자 발표를 했을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기존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당 국들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클 거는 미국 내 투자를 기업들이 해주는 거. 그것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보기 드물었던 그런 금액들을 제시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좀 낮추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을 사실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겪고 있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비중을 이미 좀 미리 줄여 놓으셨다면 사실 지금 조금 부담이 덜 하실 테지만 안 줄이고 계속 갖고 계셨으면 지금쯤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한 거예요? 비중을 뭐 이제 와서 줄일까? 아니면 올해까지는 또 좋다고 보셨으니까 이런 비중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공식성상에서 이제 네. 얘기하는 것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증시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히 한 달 단위로 뭐 이번 달에는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다가 하반월 되면 좀 팔았다가 그 다음 달 되면 좀 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자 안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굳이 내가 사고 팔 이유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인 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2023년도 10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탕에는 항상 경기순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순환,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2027년도 6월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 실적들은 개선되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이거를 연간 단위로 얘기해드리면 올해 연말까지는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지금 지수 때보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드린 이유는 가지고 있는 비중은 계속 유지하시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그동안 이제 국내 투자만 하시다가 미국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비중을 늘려놓으신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지수 때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예, 있는 저는 그렇게 좀 시점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라고 보시는 거고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은 관세 공포에도 물론 하락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그런데 어제도 이제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한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 시간에 있었던 선물 지수라든지 뭐 시간외 주가 급락 이런 걸 보고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오늘 미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한국 증시는 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제 탄핵 전국 오늘 이에 따른 네. 정치 이벤트에 노출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올해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증시가 하락했더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은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 탄핵 심판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일 밤 미국 증시 하락에 또 이제 탄핵 결과를 앞둔 그 경계감이 더 추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 시작할 때
다른 타 국가 대비 그 충격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걷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저는 이 한국의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에 시장의 시선이 옮겨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실 원화 약세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상당히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법재판소 재판 간분들의 일관된 어떤 의견들이 나와줘야 국민들에 대한 혼란을 좀 줄여주면서 좀 파국을 맞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원화도 좀 안정되고 증시도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증시, 관세 이런 영향에다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방향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